최근 중국 기업들에서 한국 인력 빼가기가 가속화되면서 부동산에서 전기차, 배터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고속 성장에는 한국에서 이직한 연구원들의 핵심적인 역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헝다그룹은 중국인민공화국 광동성 선전시에 본사가 있는 부동산 회사로 창업자인 쉬자이는 미국 포브스 재계순위 세계 22위, 중국 3위의 부호로 현재 362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헝다그룹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눈을 돌려 전기차 배터리 사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는데요. 선전에 있는 배터리 연구원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등의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40개의 실험실에서 15,000개가 넘는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헝다그룹의 연구원 간부진을 살펴보다 보면 이게 한국 기업인지 중국 기업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국에서 넘어간 기술진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뽐내는 대한민국 기업들에서 넘어간 인원들입니다. 중국 시나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소의 배터리 연구원장부터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연구소장을 지낸 이모 전 현대모비스 전무입니다. 이 원장은 SK그룹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을 키운 전문가입니다. 2018년에는 현대모비스에서 배터리 기술 사업을 주도했으며 지난해 퇴직한 후 최근 헝다그룹 배터리 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헝다그룹에 소속된 한국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핵심 간부진 대부분 한국인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연구원 부원장은 김 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기술총괄이며 원장 보좌 자리에 이전 LG 배터리팩 개발센터장과 김 전 LG화학 배터리 아시아 총괄이 포진해 있습니다. 김 전 삼성 SDI 배터리 사업부 수석 엔지니어 또한 배터리 소재 연구개발센터 총책을 맡는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핵심 인력들이 모두 중국에서 다시 모여 중국 기업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헝다그룹이 이런 고위급 연구진의 영입을 통해 기술 격차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사업이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배터리 사업과 연구개발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어 사업을 종합적으로 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급 임원들뿐 아니라 국내 실무 연구진들도 중국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특히나 헝다그룹의 글로벌 배터리 연구원에는 총 800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에서 영입된 연구 인력들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9월 헝다그룹은 배터리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으로 5년 이상 자동차 배터리 회사에 근무해본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 연구원들을 뽑아가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기업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중국으로 간 한국인들의 리스트가 공개된 것은 헝다그룹의 쉬지인 회장이 글로벌 배터리 연구원 본부를 방문하면서부터 알려졌는데요. 이때 쉬 회장을 맞이한 배터리 연구원장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연구소장을 지낸 이전 현대모비스 전무였습니다. 아니 페페TV야, 헝다그룹은 부동산그룹이라며 무슨 부동산그룹에서 갑자기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냐? 만들 수 있습니다. 인력과 기술, 돈만 있다면 부동산 개발 회사라도 차세대 사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부터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천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 2,000명을 영입해 단기간에 기술을 올려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최근에도 중국의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첨단 기술 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카이스트 교수가 구속되었는데 이 돈의 출처가 천인 계획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국의 기술 빼가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판 테슬라를 꿈꾸는 헝다그룹은 설비 투자와 인력 확충으로 차세대 배터리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를 선보이고 자체 전기차에 탑재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 모두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기세로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은 돈입니다.
헝다그룹은 배터리 사업 초기 단계지만 투자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작년 6월 강저우에 약 26조 5,760억 원을 쏟아 연간 100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 전기 모터 생산 설비를 건설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을 향후 2년간 20기가와트로 늘리고 최대 70기가와트까지 증설한다는 포부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기차 판매가 늘며 배터리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은 5.1기가와트로 전년 동월 대비 37.4% 뛰었습니다.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인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한이 2년 연장되면서 배터리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현재 중국 배터리 시장은 CATL이 점유율 48.7%로 1위에 올라있고 LG화학, 중국 BYD 순입니다. 중국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이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 주민에 대한 감시, 인권 침해에 인텔, 엔비디아의 반도체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양사의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두 회사에 요구한 정보는 인텔, 엔비디아 경영진을 포함한 간부들이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족 감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자사의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자사의 제품이 인권 탄압에 이용되지 않았는지,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인권단체들과 UN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측은 신장 위구르 자치군에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 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재교육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산당에 대해 충성하도록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을 지정해서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빼가기부터 시작해서 비호감을 살 수 있는 행위들을 일삼는 중국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와 체계적 실태관리, 처벌 규정 등과 관련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은 대상 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 기관이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관리와 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규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는 해당 기관의 판정 신청 권고 및 비밀 유지, 의무 대상 기관의 확대를 제한하며 기존의 시행령으로 제정된 부분을 법률로 상향시켜 수립 및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 처벌도 피해 규모에 비해 수위가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며 기존 솜방망이 처벌을 재상국외 도피죄 등과 같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의 타 제3범죄에 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두어 제각각 관리해오던 산업기술 유출 통계 자료 등을 통합관리하고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를 총괄토록 규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 중이며 여기에 더해 기술보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지원을 마련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술보호 운영인력의 전문화 지원도 눈에 띄는데요. 국가 핵심기술, 산업기술 보유기관 보안 담당자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인력의 산업보안 전문성을 높여 소속기관 보안 역량 강화 및 보안산업 지속 발전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법안이 강화되면서 다른 나라로 기술을 유출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앞날에 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중국으로 간 연구원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앞으로는 관련 법안이 강화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데요. 이제 애국심에 호소하기보다 딱 법으로 정해서 처벌 수위를 높여 다시는 기술 유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현재 한국이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 8년간 터줏대감으로 맹활약을 펼치면서 중국의 야심찬 계획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현지 신규 노선 수주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인데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가 오는 12월에 추진할 새로운 철도 노선에 현대로템이 사업을 수주해 첨단 기술력을 뽐낼 수 있게 됐다고 지난달 26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철도청은 12월 1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브에서 출발해 외곽지역 슬라브스키까지 이어지는 새 철도 노선을 개설할 방침이며 해당 노선은 출발 지역에서 도착 지역까지 약 6시간 15분 동안 이동하며 중간에 주요 도심 등을 경유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로이터는 현대로템이 2010년 우크라이나 철도청과 손을 잡고 전동차 압량을 수주했으며 2012년에는 공급한 전동차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2015년에는 기존 유지보수 계약에 3년을 추가 연장해 2022년까지 유지보수 사업을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외에서 경쟁력 있는 다른 나라들을 제치고 한국의 현대로템이 추가 연장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수한 유지보수 사업 수행 능력과 서비스 품질에 우크라이나 당국이 만족해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절기 최저 기온이 영하 30도를 넘나들며 폭설도 잦아 철도 차량 운행의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인프라 사업에 자신감이 넘치던 각국들도 쉽사리 도전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대로템은 동절기 특별 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해 품질 유지와 신뢰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내면서 우크라이나 철도청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현대로템은 작업 현황, 자재 재고 관리, 기술 자료 등 유지보수 관련 모든 정보를 전산화해 통합 관리하는 첨단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이어가고 있어 유럽의 중요 거점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에서 시민들의 발휘되면서 큰 환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에서의 만족도 높은 품질 보증과 유지보수 능력을 인정받은 한국은 현재 현대로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함께 팀코리아를 구성했고 180억 달러, 한화약 20조 4,5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인프라 사업 수주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럽으로 향하는 중요한 골목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를 통해 중국 정부의 1대1로 전략을 수행하는 중국철도건설공사 CICC와 정면 승부를 벌일 전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키예프, 하리코프, 도네츠크 등 3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합니다. 노후화된 철도와 고속 전동차를 교체하고 각종 부대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는 180억 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해외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한국이 현지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어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수년 전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우수한 사업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교통부 장관과 건설부 장관은 현대종합상사 현지 지사장과 잇따라 만나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현대종합상사는 2010년 우크라이나 고속전동차 수주 때처럼 하나의 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업 수주는 현지 네트워크가 탄탄한 한국의 현대종합상사가 앞장서고 건설은 현대로템이 맡는 방식입니다. 한국이 인프라 사업의 최적의 후보로 손꼽히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 경쟁사는 세계 최대 철도 건설 회사인 중국의 CRCC입니다. 동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교통 요충지인 우크라이나에선 자원 개발 등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운 1대1로 확장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중국의 동유럽 진출을 견제하는 유럽연합도 우크라이나 고속철 수주 사업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은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워 자국 주도의 1대1로 육상 해상 실크로드 협력국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라디오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1대1로 협력 사업에 현재까지 138개국 31개 국제기구가 참여했으며 201개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O19 사태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가장 먼저 스스로 승리를 선언한 중국이 물품 수입과 경제 지원을 확대하는 데다 백신을 내세워 1대1로 협력을 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대1로 사업이 강화에는 오히려 CO19 사태가 호재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팬데믹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에 빠진 가운데 중국이 상품 수입과 경제 지원을 명분으로 1대1로 사업 협력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산 백신도 저개발 국가들에게 강한 유혹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비록 올해 팬데믹 사태를 직면했지만 1대1로 협력은 여전히 강한 근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대1로 협력국 간 대외 무역 및 외국 자본 투자가 안정되고 중대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힘든 사태 속에서도 중국과 유럽 국제 화물열차 운송량이 증가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중국과 유럽 국제 화물열차의 운행 편수가 1만 1천 편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중국과 유럽 간 국제 화물열차의 운행 편수인 8,225편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중국과 유럽을 오가는 국제 화물열차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역점 프로젝트인 1대1로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실크로드를 복원하고 중국과 유럽 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중국과 유럽 국제 화물열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협력국들과 함께 개방 및 고품질의 1대1로 협력을 추진해 각국 인민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막대한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1대1로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몰디브의 경우 1대1로 프로젝트로부터 거액을 빌려 진행한 대형 건축 및 토목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낮아 빚더미에 앉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스리랑카의 경우 내전 종식 이후 재건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빌려 항구 건설에 거액을 투입했으나 채산성이 낮아 결국 디폴트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아프리카 남부의 잠비아가 팬데믹 이후 계속된 경제 위기로 국가부도를 낸 상황입니다. 잠비아 재무부가 중국에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잠비아는 부채의 3분의 1을 중국에 지고 있습니다. 잠비아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 2014년 30%를 갓 넘겼으나 올해에는 100%를 웃돌 전망입니다. 이러한 중국 인프라 투자 위주의 무리한 사업은 사업 대상국의 부채 함정을 만들고 있어 국제적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프리카 잠비아가 디폴트를 선언했기 때문에 중국의 인프라 사업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잠비아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중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한 케냐 등 주변국도 주목받고 있는데 1대1로 정책에 따라 중국에서 거액의 인프라 투자비를 차입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 전체 채무액 중 약 70%를 빌려준 최대 채권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